여러분, 요즘 밖을 돌아다녀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경기가 안 좋다는 말 매년 들었지만 올해는 체감이 다릅니다. 국가 경제의 엔진인 제조업은 멈춰서고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자영업과 서비스업은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힘들다는 수준을 넘어 다 망했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 오늘 영상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사장님들 만나면 열이면 열 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금리가 높아서 너무 경기가 안 좋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시작은 분명 고금리와 고물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내일 당장 금리가 0%가 되고 물가가 예전처럼 안정된다면 우리 경제가 다시 활기를 찾을까요? 예전처럼 돈이 돌고 장사가 잘 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금리는 그저 비용의 문제일 뿐 우리 경제의 체질이 변한 것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빌린 원금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자영업자와 중소제조기업들은 버티기 위해 엄청난 대출을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금리가 조금 낮아져도 이자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금 상환의 압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깎아준 이자만큼의 돈이 다시 소비나 투자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빚 갚는 데 다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날 여력이 이미 바닥났습니다. 금리는 변동하지만 인건비와 임대료, 공공요금은 어떻습니까? 한번 오르면 사실상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합니다. 금리가 0%가 된다라고 해서 알바생 시급이 내려가나요? 가스비나 전기료가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나요? 아닙니다. 이미 높아진 고비용 구조 위에서 금리만 조금 낮아지는 것은 중환자에게 진통제 한 알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소비자의 변화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거치며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 쓰고 버티는 법을 터득해버린 거죠. 이제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서 대출 이자가 몇만 원 줄어든다라고 해서 안 먹던 외식을 다시 하고 안 바꾸던 기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성장 기조가 대중의 심리에 완전히 박혀버렸습니다. 결국 금리만 낮아지면이라는 생각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겁니다. 지금의 위기는 돈의 가격, 즉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도는 길 자체가 끊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건 단순히 기름, 즉 유동성이 떨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기름을 넣어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 즉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엔진 자체가 완전히 고장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리는 비명소리는 과거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때는 국가 부도였습니다. 대기업이 무너지고 달러가 없어서 나라가 망한다 했죠. 하지만 국민들은 금을 모았고 수출이라는 명확한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제조업의 기초 체력은 살아 있었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 쇼크였습니다. 돈줄이 말랐지만 중국의 거대 성장에 올라탄 우리 제조업은 오히려 자동차, 화학, 정유는 전성기를 맞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례 없는 전염병에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자영업자는 지옥을 맛봤지만 정부는 돈을 풀었고 보복 소비라는 희망이 뒤를 바쳤습니다. 이것만 끝나면이라는 기약이 있었죠. 그런데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온 충격이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그 복합 골다공증 상태입니다. IMF 때는 제조업이 버텼고 코로나 때는 돈이라도 풀었습니다. 제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심장이 부정맥을 넘어 정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변화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우리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구조적 쓰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조업의 잔혹한 현실과 중국 리스크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닙니다. 과거 20년 동안 한국 제조업이 먹고 살았던 공식은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팔면 중국이 그걸로 완제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팔게 한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팔던 부품을 스스로 만듭니다. 기술 격차요. 이미 우리가 밀리는 영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출이 줄어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물건을 사줄 거대 시장이 사라짐과 동시에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건 구조가 변한 겁니다. 안산 시와 구미 같은 산업단지 가보셨나요? 예전엔 밤낮 없이 돌아가던 공장들이 지금은 정막만 흐릅니다. 지금 제조업 생산 지표는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산업 기반의 붕괴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우리가 세계 1위라고 자부하던 분야들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의 굴기는 이제 무서울 정도입니다. 범용 반도체는 이미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디스플레이는 이미 1위 자리를 내준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미래 먹거리인 2차 전지 배터리와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국은 압도적인 가성비와 기술력을 앞세워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중국보다 5년 앞서 있었다면 지금은 경합이거나 일부 분야에선 우리가 뒤처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싸움은 해외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안방까지 털리고 있죠. 알리, 테무 같은 이른바 C커머스가 초저가 공세로 밀고 들어오면서 국내에서 생활용품이나 소형 가전을 만들던 중소제조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건비와 전기료를 다 내고 한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비용보다 중국에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가격이 훨씬 쌉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뿌리 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수출의 전초기지였던 구미나 안산공단은 지금 임대 현수막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은 전기를 먹고 삽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와 가스비는 계속 오르고 있죠. 기업 입장에선 생산 단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고임금 구조와 규제까지 더해지니 대기업들은 보조금이 있는 미국이나 동남아로 공장을 옮깁니다. 대기업이 떠나면 그 밑에 있던 수천 개의 하청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같이 고사하는 겁니다. 이게 왜 자영업자분들에게 남의 일이 아닐까요? 제조업 공장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주변에 식당, 카페, 편의점, 운송업체, 수백 개의 자영업 생태계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제조업 근로자들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비층입니다.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건 곧 지불 능력이 있는 손님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도시들의 상권이 박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거대한 내수 시장과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고비용 구조와 인구 절벽이라는 내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죠. 상황을 더 절망적으로 만드는 건 빚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터질 폭탄의 시간만 뒤로 미뤄왔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유예 지금은 힘드니까 일단 나중에 갚으세요. 정부와 금융권이 준 이 시간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빚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 거대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 임계점이 바로 2026년입니다. 부동산 PF 대출 규모만 170조가 넘습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겼죠. 건설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가계부채를 감당 못하는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이제 정부 도 더 이상 미뤄줄 여력이 없습니다. 자, 제조업이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그 하류에 있는 서비스업과 자영업의 현실은 어떨까요? 제조업이라는 거대한 엔진 식으면서 그 열기로 먹고 살던 실핏줄 같은 자영업과 서비스업은 이제 괴사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수준을 넘어 버틸수록 손해인 구조에 갇힌 자영업자의 잔혹한 현실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들을 가장 괴롭히는 건 손님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수익 구조의 붕괴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난 코로나 시절의 대출금 등 매출은 예전만 못한데 매달 나가는 원리금은 2배, 3배가 됐습니다. 지금 자영업 폐업률이 치솟는 건 장사가 안 돼서도 있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식재료비, 가스비, 전기세 안 오른 게 있나요?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이제 사람 한 명 쓰기가 무섭습니다. 통계를 보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줄고 혼자 일하는 사장님만 늘고 있습니다. 이건 효율이 좋아진 게 아니라 사람을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장사가 제법 되어 보이지만 플랫폼 떼주고 재료비 내고 월세 내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건 월급쟁이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이들이 빌린 수백조 원의 대출이 은행의 위기로 전이됩니다. 국가 경제 전체의 혈류, 돈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제조, 자영업, 서비스업 동반 침체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좋아질 날이 오겠죠?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죠?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좋았던 시절로의 회귀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비관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세 가지 축이 완전히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장의 마법이 풀렸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매년 5%, 7%씩 쑥쑥 컸습니다. 시장이 커지니 대충 구색만 맞춰도 장사가 됐고 공장은 찍어내기 바빴죠.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1%대 성장을 걱정하는 성숙기를 넘어 노쇠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파이가 커지지 않는데 내 몫이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중국이라는 치트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제조업과 자영업을 먹여 살린 건 사실 중국의 폭발적인 수요였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 물건을 사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죠. 세 번째, 인구 구조의 저주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갑을 여는 젊은 층은 줄고 노후가 불안한 고령층만 늘어납니다. 이건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저성장 고착화라는 즉 뉴노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으로 버티는 건 침몰하는 배 위에서 구멍을 손으로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회복이 아니라 생존과 재편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마비되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의지와 변화하려는 노력입니다. 나라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금리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재편하고 혁신하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도미노 게임에서 마지막까지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사투를 벌이고 계신 모든 사장님과 근로자분들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